1993년 봄, 광주 터미널 공중전화 박스 앞 16살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전화를 겁니다.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날 밤, 한유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2년 후 서울 성소수자 보호센터, 빛나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던 유진 앞에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요청입니다. 부모님이 12년 동안 딸을 찾고 계세요. 텔레비전에서 눈물 흘리던 아버지. 딸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다오. 하지만 유진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 그 계집애랑 또 만날 생각하지 마라. 여자애가 여자애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과연 아버지는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딸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것일까요? 12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2년 만에 밝혀지는 유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봄,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근처의 오후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금요일,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335 모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16살 유진도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단발머리를 한 유진은 버스에서 내리며 교복 하나를 가지런히 손질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시험지 대신 노래방 쿠폰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친구 지수와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유진과 같은 반 친구였어요. 긴 생머리에 환한 웃음을 가진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이였죠. 두 사람은 작년 가을부터 특별히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도시락을 먹고 방과 후에는 학교 뒤편 작은 문방구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친구들은 남학생 얘기를 할 때도 유진과 지수는 그저 서로의 눈을 보며 웃기만 했습니다. 터미널 광장을 걸으며 유진은 가슴 주머니 속 파란 쪽지를 만졌습니다. 지수가 오늘 아침 몰래 건넨 쪽지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 꼭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유진은 그 글씨를 보며 설렜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혹시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우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정우는 51살의 중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죠. 동네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통했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특히 유진에게는 더욱 엄격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유진이 지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어깨를 기대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별것 아닌 사진이었지만 정우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너 그 계집애랑 또 만날 생각하지 마라. 여자애가 여자애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방에 가두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일까요? 유진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수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을 뿐인데 그게 나쁜 일인가요? 밤마다 유진은 이런 생각을 반복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완전히 가두어 버릴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죠. 터미널 앞 분수대에서 유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요? 순자는 47살의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늘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죠. 유진에게 따뜻했지만 정우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유진은 어머니에게조차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공중전화 박스 앞을 지나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집에 전화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만큼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지수를 만나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싶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여고생의 하루는 이렇게 균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었으니까요. 터미널 시계탑이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약속 장소인 터미널 안분식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환한 웃음으로 손을 흔들며 반겨줄 겁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상상하며 조금씩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몰랐어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봄날의 오후가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분식집 안으로 들어선 유진은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유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유진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지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죠. 지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새 앨범이었죠. 이거 들으러 가자. 노래방에서 지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수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파란색 공책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공책이었죠. 지수는 그걸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지수가 속삭였어요. 유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지수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 같기도 하고 편지 같기도 한 글이었죠. 유진아, 나 이제 못 견디겠어. 우리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 엄마는 날 때리고 아빠는 술만 마셔.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유진이, 너도 힘들지. 나, 알아. 내 아버지가 널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그냥 떠나자. 둘이서.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공책을 덮으려 했지만 지수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진심이야. 나 정말 떠나고 싶어. 너랑 함께. 우리 서울 가자. 거기 가면 아무도 우릴 모를 거야. 우리끼리 살 수 있어.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망이라니. 그게 가능할까요? 16살 여고생 둘이서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유진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떠나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아버지의 감시에서, 이 답답한 집에서. 유진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죠. 정말, 진짜야. 지수가 물었어요. 응, 진짜야.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분식집 안은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만의 세계는 고요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곧 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내일이면 떠날 거예요. 유진은 방에 들어가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용돈으로 모아둔 돈 3만 원, 그리고 지수와 찍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죠.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는 제 길을 찾아 떠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낼게요. 글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유진은 메모지를 접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발견하겠죠.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정말 떠나도 될까요?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넌 죽어. 아버지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떠나야 해.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떠나.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유진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유진은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가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응, 가자. 유진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표 2장이요. 지수가 말했죠. 아저씨는 두 사람을 한번 훑어보더니 표를 끊어줬습니다. 학생들이 주말에 서울 놀러 가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버스는 오전 10시에 출발했습니다. 유진과 지수는 제일 뒤편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광주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유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잘할 수 있어. 지수가 속삭였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봄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를 꿈꾸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면서요. 버스는 5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유진과 지수는 서울 강남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광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북적였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지? 지수가 물었어요. 유진도 몰랐습니다.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떠나온 것뿐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가방은 점점 무거워졌고 배는 고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졌어요. 유진은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까요? 돈은 둘이 합쳐 8만 원밖에 없었어요. 여관을 잡기엔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다가 낡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벽에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한성 성소수자 보호센터.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보호센터라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부드러운 인상의 사람이었죠. 무슨 일이니? 여자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수가 대신 말했죠. 저희 갈 곳이 없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나요? 여자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가출한 게 분명했죠. 여자는 한숨을 쉬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여자가 말했어요. 이름은 이미경이었습니다. 이 센터의 소장이었죠. 센터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고 작은 방이 3개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라면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경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일단 앉아. 배고프지? 이미경이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유진과 지수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 같았죠. 이미경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미경이 물었어요. 너희 집에서 도망쳐 나왔구나. 부모님은 알고 계시니?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우리 그냥 떠나왔어요. 지수가 대답했죠. 이미경은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여기는 너희 같은 아이들을 돕는 곳이야. 가족에게 버려지거나 폭력을 피해 도망친 아이들,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곳이지. 너희도 그런 이유로 온 거니? 유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았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여기서는 누구도 너희를 탓하지 않아. 안전한 곳이야. 하지만 규칙은 지켜야 해.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름을 바꾸는 게 좋아. 혹시라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름을 바꾸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한유진으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너희 이름은 뭐로 할까?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지수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미경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어떠니? 유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빛나요. 저는 빛나로 불러주세요.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넌 빛나야.
그날 밤 유진과 지수는 센터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지수가 속삭였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안전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과 지수는 센터에 적응해 갔어요. 이곳에는 두 사람 말고도 5명의 청소년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17에서 20살 사이였죠. 각자의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이미경은 매일 아침 센터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유진도 책을 펼쳤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계속 났어요. 엄마는 지금쯤 메모를 발견했을까요? 아버지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걱정하고 있을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갇힐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센터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유진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화면에는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진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4월 20일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실종된 한유진 양을 찾습니다. 16살, 단발머리에 키 155cm입니다. 가족분들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진의 부모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어요. 딸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다오.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니. 날 죽이려고 했는데. 유진은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수가 따라왔어요. 빛나야, 괜찮아. 지수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텔레비전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정말 미안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체면 때문에 연기하는 걸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유진은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죠. 유진은 도망쳤지만 아버지는 계속 따라왔어요. 그리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목을 조이는 순간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지수가 옆에서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지수가 속삭였죠.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지수의 품에 안겼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센터 아이들은 식탁에 모여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유진도 자리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죠. 빛나야, 어제 뉴스 봤구나. 이미경이 조용히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겠지만 견뎌야 해. 지금 돌아가면 안 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잊으면 안 돼. 이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자신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일까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유진은 점점 센터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이미경이 가르쳐주는 수업을 들었죠. 저녁에는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놓으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센터에는 20살 된 민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센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죠. 민호는 집에서 쫓겨나 이곳에 온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부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죠.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빛나야, 넌 아직 어려? 부모님 보고 싶은 거 당연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 여기서 힘을 기르고 나중에 당당하게 돌아가면 돼. 유진은 민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당당하게 돌아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진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센터를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지수가 옆에 있었고 이미경은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었죠. 다른 아이들도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부모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특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많이 우셨을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센터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유진은 문득 생각했어요. 광주의 하늘도 저럴까. 그때 이미경이 올라왔습니다. 이미경은 유진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빛나야, 후회되니?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후회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었죠. 후회해도 괜찮아. 이미경이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세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유진은 이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경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소장님도 저희 같았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집을 떠났어. 20살 때 부모님이 날 받아들이지 못했거든. 10년이 지나서야 화해했어. 그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유진은 이미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센터에 온 이후 처음이었어요. 연필을 들고 공책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죠. 엄마, 아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따뜻한 곳이에요.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고 저를 탓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특히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아빠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화내지 않는 목소리로요. 유진은 펜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는 보낼 수 없었어요. 주소를 적으면 센터가 들킬 테니까요. 그저 마음속에 담아둘 뿐이었죠. 지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눈물을 보고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지수가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요.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요. 센터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빛나라는 이름에 익숙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유진이 아닌 빛나를 보았죠. 머리도 조금 자랐고 얼굴도 약간 여유였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미경이 급하게 센터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죠.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봐. 오늘 경찰이 올 거야. 누군가 신고를 했어. 센터에 가출 청소년들이 있다고. 이미경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경찰이라니. 잡혀가는 건가요?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건가요? 옆에 앉은 지수도 창백해졌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 편이야. 하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해야 해. 혹시 집으로 돌아가기 싫으면 지금 말해. 내가 최대한 막아볼게. 이미경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요. 지수도 같은 반응이었죠.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었어요. 중년의 남자 경찰과 젊은 여자 경찰이었죠. 이미경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이곳에 미성년자 가출 청소년이 있다는 제보인데요. 남자 경찰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보호센터예요.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은 센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여자 경찰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들 이름 좀 알려줄래? 그리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여자 경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대답했어요. 가짜 이름을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죠. 유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름이 뭐니? 여자 경찰이 물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빛나요. 본명이 빛나니? 경찰이 다시 물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경찰은 한참을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신 이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아이들 신분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 실종 신고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강제로 집에 보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어요. 경찰이 떠난 후 센터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빛나야, 지수야. 너희 둘 이리 와봐. 이미경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유진과 지수는 이미경을 따라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이미경은 문을 닫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너희 실종 신고되어 있지.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도 말이 없었어요. 경찰이 신분 확인하면 들통날 거야. 그럼 너희 집으로 돌아가야 해. 이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소장님, 저희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아가면 아버지가.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봤어. 이미경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이건 법적 보호 신청서야.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증명하면 부모로부터 분리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진술서나 상처 사진 같은 거. 유진은 이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라니? 아버지가 때린 적은 있지만 상처가 남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말로 상처받은 건 증거가 될 수 없었죠. 그때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어요. 모두가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지수는 천천히 옷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화상 자국도 보였죠.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로 지진 거예요. 여러 번.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니.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수야, 이걸 왜 이제 말해? 이미경이 물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을 줄 알았어요. 이미경은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이걸로 너를 보호할 수 있어. 하지만 이미경은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빛나는 어떻게 하지? 넌 증거가 없잖아. 유진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말과 눈빛으로 짓누르는 것이었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유진은 지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자국이 달빛에 비쳐 보였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유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자신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데도 항상 웃으며 유진을 위로해 주었구나. 미안해, 지수야. 유진이 속삭였어요. 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넌 날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지수는 자고 있었지만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널 지킬게.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유진은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여기 남을 거예요. 지수와 함께요. 그리고 언젠가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유진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다시 오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이미경은 지수의 학대 증거를 정리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지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유진의 상황은 달랐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센터 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이미경이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여자였죠. 실례지만 여기 빛나라는 아이 있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구신데요? 이미경이 물었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지수라고 합니다. 친구를 찾고 있어요. 유진은 거실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수. 그 이름에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센터에 있는 지수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그럼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진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지수였습니다. 센터에 있는 지수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분명 지수의 얼굴이었어요. 지수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자는 유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아,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센터에 있던 지수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더니 얼어붙었죠. 언니, 센터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센터의 지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아, 오래간만이다. 여자가 말했어요. 이미경이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미경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름은 최지수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동생 최지원이에요. 여자가 센터의 지수를, 아니 지원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이라니. 그럼 센터에 있는 지수는 지수가 아니라 지원이었다는 건가요?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난 언니인 척했어. 진짜 지수 언니는 1년 전에 집을 나갔거든. 지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유진은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달 동안 함께 지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진짜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유진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이었어요. 유진과 지수가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오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에게 들켰거든요. 유진과 도망치려 한다는 걸 아버지가 알아챘어요.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지수를 때렸어요. 그리고 방에 가뒀죠. 지수는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떨어졌습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실려갔죠. 1달 동안 입원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지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로 왔죠. 하지만 유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터미널 CCTV도 이미 지워진 뒤였고 유진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1년 동안 유진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고 동생 지원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원이가 내 이름을 대고 있더라. 나는 깜짝 놀랐어. 지수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지원을 돌아보았어요. 지원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나는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언니가 유진이 너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언니 대신 너를 만나고 싶었어. 너랑 친구가 되고 싶었어. 유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외로웠던 거예요. 언니를 그리워했던 거죠. 그래서 언니인 척하면서 유진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럼 지원이 내가 보여준 상처들은? 유진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진짜예요. 아버지가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이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하네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유진은 진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을 찾아다녔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수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지수야, 나 때문에 다쳤구나. 유진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어요. 유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도 울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의 다음 말은 유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아, 너 알아야 할 게 있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유진은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지수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어. 너를 찾으러. 나는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 그랬더니 내 아버지가 나를 벽에 밀쳤어. 그리고 말했어. 내가 우리 딸을 망쳤다고. 내가 우리 딸을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지수를 다치게 했다니.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유진아, 내 아버지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널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야. 넌 그의 명예고, 체면이야.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면 그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유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물도 거짓이었던 걸까요? 텔레비전에서 미안하다던 말도 연기였던 걸까요? 유진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지수와 지원이 유진을 붙잡아 주었죠. 이미경도 다가와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빛나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마. 이미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방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수는 매일 유진 곁을 지켰습니다. 지원도 미안한 마음에 유진을 돌봐주었어요. 이미경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유진을 지켜보았습니다. 빛나야,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미경이 말했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 아버지와 마주해야 한다고. 진실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요. 유진은 이미경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저 광주에 가고 싶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미경은 놀란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죠. 정말 그러고 싶니? 힘들 텐데. 이미경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마주해야 할 것 같아요. 도망만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수가 옆에서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갈게. 혼자 보낼 수 없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다음날 아침 유진과 지수는 광주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1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이미경과 지원도 함께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반가워할까요?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거리였어요.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죠. 1년 사이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도 달라져 있었고요. 유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대문이었어요.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수가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지수가 속삭였어요.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순자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유진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유진아, 우리 딸. 순자가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유진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그리운 냄새가 났죠. 하지만 곧 아버지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정우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유진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유진이로구나.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을 알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들어와라. 정우가 말했습니다. 유진과 일행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다들 앉아라. 정우가 말했습니다. 모두 소파에 앉았어요. 정우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1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느냐? 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었어요. 안전한 곳에서요. 안전한 곳.
정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내 집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냐.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네. 아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 애송이가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수가 유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유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정호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죠. 내가 바로 우리 딸을 망친 계집애로구나. 정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미경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대화로 풀어야죠. 이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정호는 이미경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정호가 물었죠.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센터의 소장입니다. 유진이와 지수는 1년 동안 제 보호 아래 있었어요. 이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비웃었어요. 보호. 제 딸을 숨겨놓고 보호라고 하는 거요. 내 딸을 돌려주시오. 정호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소유물이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호는 유진을 노려보았죠. 뭐라고? 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부정한 건 제 사랑이 아니라 제 존재예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의 딸을 원했던 거예요. 정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내려치지 못했어요. 순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그만해요. 딸이 맞는 말 하잖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보았어요.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여보, 우리 딸 좀 놔줘요. 우리가 딸을 너무 오감했어요. 딸이 숨을 못 쉬잖아요.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정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그저 딸이 정상적으로 자라길 바랐을 뿐인데.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유진이는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저씨가 1년 전 저를 다치게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 이후로 다리를 절어요. 아저씨 때문에요.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의 다리를 보았죠. 지수는 실제로 약간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그랬나?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아저씨가 저를 밀쳤고 저는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무너졌습니다. 폭력으로 사랑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보였어요. 딸을 지키려다 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죠. 용서해다오. 제발. 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버지가 변할 때 할게요. 지금은 제 길을 선택할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광주에서의 대면 이후 유진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한 거였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유진은 이미경에게 말했어요. 소장님,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요. 이미경은 유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빛나야. 내가 힘을 얻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나눠줄 차례구나. 이미경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어요. 유진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센터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지수도 함께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원도 언니와 유진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죠. 작은 성취였지만 유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스스로 일어선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이미경은 유진에게 제안했습니다. 빛나야, 사회복지사 공부해보는 게 어때?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요. 유진은 야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센터에서 보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녔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죠. 그 사이 광주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용기를 냈어요. 남편 정호에게 상담을 권유했죠. 처음에는 거부하던 정호도 결국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정호는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딸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기준에 딸을 맞추려 했던 거였죠.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21살이 되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죠. 센터에서는 선배 복지사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센터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유진 앞으로 온 소포였죠. 발신인은 한정우였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죠. 유진아. 아니 빛나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야겠구나. 아버지는 2년 동안 많은 걸 배웠다. 상담도 받고 책도 많이 읽었어. 그러면서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내 행복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썼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았단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변하고 있어. 아주 천천히지만 언젠가 내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상자 안에는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넣었단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인형이랑 엄마가 만든 김치도 있어. 내가 그립구나. 보고 싶어. 사랑한다. 빛나야. 아버지가.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어릴 적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낡았지만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김치통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구나. 지수가 말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지만. 유진이 대답했죠. 유진은 답장을 썼습니다. 아버지, 편지 잘 받았어요. 그리고 선물도요. 김치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요. 엄마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기다릴게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랑해요, 아버지. 빛나가. 편지를 붙이고 나서 유진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거였죠. 2년 후, 유진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정식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어요. 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죠. 지수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센터 앞으로 두 사람이 걸어왔어요. 중년의 부부였죠. 유진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정호와 순자였어요.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수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지수가 속삭였죠. 유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정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죠.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빛나야. 정호가 딸을 불렀어요. 새 이름으로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유진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이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정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여기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이야기를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부모님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딸을 안았어요.
사랑한다. 빛나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요. 정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유진이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떠난 후 유진은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데 1년, 숨어 지내는데 1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 지 2년. 여전히 두렵지만 유진은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지수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행복하니? 지수가 물었어요. 응, 행복해.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계속 지켰습니다. 한때 자신이 지켜지길 원했던 것처럼요.